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개념 밥 말아먹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도록 열이 받네요. 저희 아빠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셔서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세요. 제가 7살 때 저 때문에 사고가 나셨거든요. 그 당시 제가 살던 고향 동네에 1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온 동네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공사판이었죠. 사고가 나던 날 저와 저희 부모님은 짓고 있던 저희 빌라 집을 보러 갔어요. 아빠와 엄마는 작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분양사무소에서 관계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참 호기심 많고 장난꾸러기였던 저는 그 시간이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눈을 피해 몰래 사무실에서 나와 그 당시 콘크리트 골조만 올라가 있던 저희 빌라집을 올라가서 다람쥐처럼 막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지금이야 건물을 지을 때 안전관리 및 외부인 통제가 철저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더라고요. 작은 빌라 단지라 그 건물만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2층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엄마 아빠는 제가 없어진 사실을 금방 눈치채시곤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오셨다네요. 그리고 공사 중인 옆 건물 2층에 제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신 거죠.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건물 가장자리에서 뛰어노는 저를 보며 아빠는 당장 뛰어 올라오셨고, 그때 저는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아빠는 떨어지기 직전에 저를 잡아주어 저는 살았지만 아빠는 저 대신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아빠는 척추를 크게 다치셨고 그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셨지만 슬프게도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전부 제 탓이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의 휠체어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랑 엄마는 제 마음 다칠 거부터 걱정이 되셨는지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저를 탓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냥 어린 자식 잘 보고 있지 못한 자신들 잘못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말썽도 안 부리고 아빠 엄마 말 잘 듣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홍기가 차서 2년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남편 될 사람은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는데 제게 워낙 잘해주는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연애 기간이 좀 되니 예비 시부모님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를 좀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중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짝사랑하면서 엄청 따라다녔었거든요. 진짜 손편지도 매일 써오고 집 앞에 매일 찾아오고 그땐 사람 엄청 귀찮게 한다고 생각한 성가신 오빠였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안 받아주고 오래 짝사랑을 하니 오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 했나 봐요. 사춘기 땐 저 때문에 어긋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다 지켜본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실 리가 없었죠. 만날 때마다 승민이 힘들게 했던 세월만큼 지금부터는 네가 승민이를 맞춰주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땐 엄마 된 입장에서 저를 곱게 봐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를 하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약속이 잡히니 아빠는 자신의 모습이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상견례를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아빠가 없으면 저도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설득해서 겨우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빠를 위해 휠체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려고 노력해서 그때는 참 고마웠었죠. 저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예비 시부모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앉아 있으셨어요. 저도 부모님과 이어서 약속 장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희 아빠가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시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눈에 띄게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리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다치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신 거예요? 진짜 딱 저 말이 처음 보자 나온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희 아빠는 하하, 아닙니다. 아이, 제가 젊은 시절에 부주의하게 공사장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딸아이 결혼한다고 하니 염치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저를 구하시려다가 다치신 거라고 제가 덧붙이려고 했지만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빠가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러면 딸 결혼식도 못 보시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뜨더라고요. 정말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식장에도 못 오시면 신부 입장은 누가 시켜주나요?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고 진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아빠가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돈, 그럼요. 딸 결혼식장에 애비 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입장하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신부 입장은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엄마가 한 소리 했죠. 아니, 어떻게 자식이 결혼하는데 아버지 되는 사람을 참석 못하게 합니까?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너무들 하시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무한 겁니까? 가족 친지는 물론 지인들 다 참석하는 중요한 결혼식인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사돈이라고 참석하면 떨어지는 저희 집안 품격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제가 이런 말을 꺼내기 이전에 알아서들 참석을 안 해준다는 배려를 먼저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시는데 너무 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랑 제 남자친구를 보는데 지금 상황같이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견례 전에 이미 말을 다 마쳤다는 거겠죠.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싸늘한 분위기로 어영부영 대충 끝나버렸어요. 저는 상견례 끝나고 바로 남자친구한테 하소연하듯 따졌죠. 오빠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빠는 그때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닫고 있는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오빠한테 많이 실망했다. 라고 막 싸붙였습니다. 사실 오빠는 저희 아빠가 어떻게 다치신 건지 다 알아요. 제가 연애할 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이 짜게 식어 가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미안해. 그런데 어른들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내가 막 끼어들 수 없잖아. 집에 가서 어머니랑 잘 이야기해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보고 다음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으시더라고요. 엄마는 휠체어 타는 결혼식에 입장하는 게 뭐 어떠냐며 그걸로 식장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남자네가 문제가 많은 집안이라는 입장이시고 아빠는 딸 결혼하는데 자신 때문에 흉 보이는 것이 싫다며 예비 시가에서도 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 소리 못 들었냐고 자신은 절대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려 방에 들어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저희 아빠가 휠체어 타고 입장하는 꼴은 절대 못 보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아니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자기 딸 결혼식에도 참석 못해야 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따졌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나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 날 집에서 혼자 있으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결혼식을 따로 하는 건 어떠냐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2번 올리는 거지. 내가 수진이 너네 식장은 정말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예약해볼게. 라고 말하는데 저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 말을 듣는데 너무 많은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파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잘 지내? 아니, 수진아, 왜 그래? 그래, 화난 거 이해하는데 내가 다시 우리 엄마 잘 설득해볼게.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 심각해지지 말자. 화 좀 풀어. 별것도 아닌 일? 참나. 아니, 그냥 끝내자. 저 수진아, 잠깐만! 다시 연락하지 말아줘.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그런다 해도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치욕을 계속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 길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알렸어요. 말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슬픈 것보단 파혼을 하고 온 저를 바라볼 아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아빠는 저한테 왜 그랬냐고, 한 번만 딱 눈 감고 참지 그랬냐고. 그 말에 엉엉 울면서 아빠 마음에 대못 박으며 한 결혼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우시다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기가 터져라 전화가 오고 문자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는 둥, 엄마를 잘 설득해 보겠다는 둥, 10년 넘게 저만 바라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하냐는 둥, 답장할 이유가 없는 문자와 카톡들이 쏟아져 왔죠. 그냥 다 씹었어요. 그 사건 이후 남자친구에게 있던 마음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한때 자상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꿈꿨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얼마나 치욕을 당하며 살지 생각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데 정말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전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받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시더라고요. 수진아, 통화가 왜 이렇게 어렵니? 그날 일은 내가 미안하다. 지금 승민이가 너무 힘들어해. 너희들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닌데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하고 만나봐라.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마음 정리 끝났어요. 연락 그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빠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도 바꿀 거예요. 저는 어떤 일로든 오빠네 집안하고 이렇게 얽히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버지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게 뭐 대수겠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빠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저 그만큼 비참해졌으면 이제는 됐어요. 아버지 다리 불편하신 게 우리 집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으니까 한 말이었을 뿐이야. 너무 마음에 담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안 보기 불편해하지 않을 남자 만날 테니 어머님 집안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몸 조심하세요. 괜히 몸 불편해지셨다가 아드님 결혼식도 못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고요.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커녕 말 참 싸가지 없게 하네. 이년아, 내 아들이 중리상이하길래 내가 꾹 참고 손 내밀어 주는 건데 누가 누굴 가르쳐? 오냐, 너도 몸 조심해라. 너도 그 꼴 나면 한 집안에서 아주 볼만하겠다. 나원 참, 애당초 수준 안 맞는 것들 다시 받아주려고 했더니 장애인 아빠 모시고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라. 사람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심보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끝난 이야기니 이만 전화 끊을게요.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바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어. 전화 받으라고. 이렇게 문자가 다다다 오더라고요. 그냥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마음이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젠 전 남자친구가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만남을 거절하자 제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매일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고 빌었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가서 잘 달래 돌려보냈지만 한동안은 집 앞에서 통곡을 하며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술 마시고 잔뜩 취해서는 집 앞에서 주정을 부리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주말마다 친구 집에 가서 지내다 오게 되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은 제 친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전 남친에게 계속 이렇게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커라고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이미 헤어진 사이이지만 좋았던 기억까지 나쁜 기억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돌아갔고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몇 주가 지나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슬진아, 지금 승민이가 회사도 그만두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 엄마 된 입장에서 정말 보고만 있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승민이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지금 승민이랑 세아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이렇게 너한테 피마. 남자친구 어머니 말에 제 마음이 연민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의 치욕을 생각하니 도저히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만난다고 해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언젠가 다시 본심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승민 오빠한테도 분명하게 말했는데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도 차단할게요. 오빠 힘들어하는 건 어머님네 집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아빠 모시면서 평생 혼자 살라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저 어머님 말 듣고 이제 독신주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만 전화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새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